자, 오늘 환경 영역이라는 파트 두 번째는 지난번 탄소 배출량을 중심으로 원부자재 등을 이제 환경 영역 1에서 주로 봤는데, 오늘은 그 다른 영역에서 이제 에너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거예요. 네, 기업이 생산하는 그 공장 기준으로 보면 공장 생산 과정 자체에서도 온실가스, 탄소 같은 게 배출이 되겠지만, 네, 사실은 공장이 가동이 되려면 에너지원이 필요하겠죠. 네, 이 에너지원을 생산하는 거는 그 공장이 아니라 밖에 있는 이제 수력, 화력 발전소, 이런 발전소나 에너지 생산 장소가 있겠죠. 네, 거기서도 역시 에너지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온실가스가 배출되겠죠. 네, 그런 어떤 기업 공장 입장에서는 사실 간접적인 온실가스 배출이라고 볼 수가 있는 이 에너지 부분이라는 데에 대해서 우선 지금 에너지라는 1번에 나온 부분은 KESG 가이드라인에서는 중분류의 범주에 해당되는 두 번째 분류 기준이죠. 에너지라는 범주에서는 과연 소분류인 진단 항목들이 어떤 것이 있을까? 아라비아 숫자 1번, 2번 앞으로 쭉 나오겠는데요. 1번 에너지 사용량, 이것은 이제 에너지라는 범주 안에서 첫 번째 진단 항목이 되겠습니다. 에너지를 어떻게 측정해서 이 기업에 점수를 줄 것인가. 첫 번째 진단 항목, 에너지 사용량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 사용은 온실가스 배출과 서로 뗄 수가 없는 표리 관계가 있죠. 네. 그리고 기후위기의 원인이 역시 되기 때문에 에너지 사용량을 줄이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에너지 사용으로부터 사실 온실가스가 배출되는 양도 엄청난 부분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이제 현재 사용되는 석탄이나 열로 발생되는 화석과 관련된 그런 에너지보다는 앞으로 태양광, 태양력, 풍력, 재활용할 수 있는 이런 에너지, 재활용 에너지 쪽으로 이제 어쩔 수 없이 많이 돌아서게 되겠는데요. 아직까지는 이런 에너지 사용량, 석탄과 석화된 이런 것으로 해서 나온 화석 에너지 사용량이 아직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 사용량을 이제 줄이는 게 필요하겠죠. 자, 에너지 사용량은 여러 가지 원천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합산하는 구성 요소들을 살펴봐야 돼요. 에너지 사용량은 우선 첫 번째, 조직에서 직접 사용한 화석 연료, 그 다음에 석탄, 석유 이런 거겠죠. 조직에서 직접 사용한 재생 원료, 이건 좋은 연료예요. 재생되는 원료. 그 다음에 외부로부터 구매한 전기, 열, 네, 이것도 역시 에너지원도 우리가 구입을 해서 생산 과정에 사용하니까요. 네, 이런 것도 역시 에너지 사용량에 다 포함이 되겠죠. 그리고 조직에서 생산한, 조직 자체에서 생산한 전기나 열 등이 있겠죠. 앞으로 태양광도 어떤 특정한 조직에서 이제 사용해서 만들 수도 있으니까요. 여기서 일단 전기와 열에 대한 에너지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에너지 사용량에서 빼야 되는 게 조직에서 사용하지 않고 외부로 판매한 전기열. 앞으로는 이제 탄소 배출권뿐만 아니라 에너지 배출권도 이제 나옵니다. 에너지를 전략해서 쓰지 않은 에너지를 열심히 노력해서 효율적인 에너지 사용으로 남은 전기나 열을 외부에 많이 필요로 하는, 이 에너지가 많이 필요하는 곳에 돈을 받고 이제 팔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에너지 총 사용량에서는 여기서는 마이너스 개념으로, 좋은 개념으로 해서 에너지 사용량을 줄여주는 데 기여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같은 값이면 여러분, 회사의 입장에서는 작년 대비 올해 에너지 전기 열을 굉장히 줄여서 동일한 제품 생산에 사용했다. 그러면 그 부분은 그 기업의 이익으로, 재무적 이익으로 환산이 돼서 남는 거겠죠. 자, 화석연료와 재생원료, 바이오매스, 여러 가지 용어들을 우리가 한번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이 많이 들어보셨죠? 화석연료. 화석연료는 보일러, 용광로, 히터, 터빈, 소각로, 발전기 및 차량의 연소에 사용되는 연료다라고 일단 거시적으로 딱 이해를 하시고요. 구체적으로 보면 대부분이 아마 석탄, 석유, 가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석탄, 석유, 가스. 이외에 추가적으로 한다면, 좀 전문가라면 이제 이들을 채굴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종의 기체 등도 포함한다. 하지만 화석 연료하면 여러분 석탄, 석유, 가스다 이렇게 딱 개념을 잡으시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 재생 연료도 좀 나왔어요. 앞에 개념에서 재생 원료, 재생할 수 있는 연료다. 이것은 바이오 연료 또는 바이오매스에 설명드리는 데 있다가
바이오매스 등을 의미하면서 넓게는 이제 태양광, 태양열, 풍력, 수력, 해양 폐기물 지열 네, 이런 것들을 다시 재생해서 쓸 수 있는 연료라고 이제 하는 거죠. 네. 앞으로 이제 태양광과 태양열, 풍력 이런 부분은 이제 전이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추세라고 이제 생각되는데요. 어쨌든 자연 환경에서 비롯한 그 연료까지 포함한 개념으로 넓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 지금 일부 언급한 바이오매스, 뭔가 네, 바이오라는 이 개념에 매스를 붙인 바이오매스는 무엇일까요? 네, 어느 시점에서 이미 공간 내, 특정한 공간 내에 존재하는 특정 생물체의 양을 증량 또는 에너지 양으로, 네, 중량이나 에너지 양으로 나타낸 것을 바이오매스라고 합니다. 좀 이제 굉장히 전문적인 용어라서 일단 여러분은 개념적으로 특정한 공간 내에 존재하는 어떤 생물체의 양을 표현하는 에너지 양으로 나타낸 것이다 라고만 넘어가시고 다른 차시에서 이것도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항목은 조직의 직전 1년간 원단위, 아까 말씀드렸죠. 베이직 유닛이라고 해서 에너지의 가장 기본적인 형상을 이루는 가장 기본적인 단위를 이제 원단위라고 해서 비교 가능성을 살리는 관점에서 원단위 에너지 사용량이 산업 평균 미만인지 역시 또 5년 동안의 한 기업 입장에서의 감소 추세, 증가 추세인지 이 두 가지를 동등하게 합산하는 가중 평균 방식이 되겠습니다. 네, 측정 방법은 이전 차시에 계속 이어지는 분야라 간단하게 설명하고 넘어가죠. 자, 그리고 지난 1년간 원단위 에너지 사용량이 산업 평균 미만이면서 지난 5개년 원단위 에너지 사용량이 감소 추세인 경우 만점을 얻게 되겠죠. 어차피 이 에너지 사용량은 적을수록, 네, 줄일수록 노력을 인정받고 긍정적인 점수로 환산하게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진단 항목, 재생에너지 사용 비율입니다. 네, 에너지 전체 사용 중에 이왕이면 재생에너지 사용을 계속 매년 증가시켜 간다. 우리는 그 기업을 굉장히 박수를 쳐줘야 되는, 점수로 박수를 쳐줘야 되는 그런 내용이죠. 재생에너지, 여러분 renewable, RE100이라는 용어도 얼핏 들어보셨죠? 네, 재생에너지를 사용하면 그만큼 온실가스를 저감시키는 데 기여하게 된다. 어차피 생산하는 과정에서 작년에 100개 제품을 만드는 데 사용되는 배출되는 온실가스 대신에 석탄 에너지를 사용했다면 그 대신에 재생에너지를 사용한다면 온실가스를 그만큼 절감시키잖아요. 네, 그만큼 사용하면 기존의 석탄 에너지를 재생에너지로 전환시킴으로써 온실가스를 저감시켰다. 그런 관점에서 이 사용비율을 높인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겠죠. 재생에너지 사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에너지원은 뭐가 있을까요? 네, 앞에서 설명드렸죠. 재생에너지원은 어떤 게 있어요? 가장 먼저 여러분이 나오려면 태양광, 태양열, 풍력, 수력, 해양, 지열, 바이오에너지. 가만히 하나하나 보시면 여러분 느끼시겠지만 오늘의 태양 역시 내일 계속 뜨죠? 네, 계속 매일 뜨는 태양. 이 태양은 써도 동일한 태양을 계속 우리는 보면서 이용할 수 있는 거의 무한한 자원이죠. 바람도 항상 일죠. 물도 항상 우리 주변에 있죠. 네, 쓰면 쓸수록 계속 또 활용할 수 있는 재생에너지다. 그래서 2050년까지 모든 에너지를 재생에너지로 바꾸겠다. 여러분, 그 목표는 뭐라고 했죠? 재생에너지 100%, RE100이라는 용어로 썼죠. 바로 RE100입니다. 자, 재생에너지를 위해서 조직이 에너지 체계를 이 재생에너지로 전환하고 있는지 정기적으로 들여다봐야 되겠죠. 그리고 조직의 총 에너지 사용량 대비 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율, 네, 그 비율을 점검해 가면서 계속 늘려가야 되는 그런 이제 추세에 있습니다. 이 항목은 조직의 직전 1개년 재생에너지 사용 비율이 산업 평균을 초과하는지, 네, 그리고 지난 5개년간 한 기업 입장에서 추세가 증가 추세인지 여부를 측정하는 방법으로 성과를 점검한다는 거, 네, 당연한 얘기겠죠. 자, 직전 1개년 재생에너지 사용 비율이 동종의 산업 평균을 초과하면서
지난 1개년간, 지난 5년간 재생에너지 사용 비율이 증가 추세에 있으면 우리는 박수를 쳐줘야 되겠죠. 네, 만점이라는 박수를 쳐줍니다. 그리고 재생에너지를 사용하고 있지 않은 경우 0점을 기본적으로 그냥 적용하는 거죠. 재생에너지를 전혀 사용하지 않아? 일단 이 항목에선 네, 0점입니다. 그리고 국내 해외 모든 사업장에서 재생에너지를 100% 사용한다. 이 경우에도 그냥 100점이 부과됩니다. 재생에너지 100% 사용은 뭐 당연히 100점이 되겠죠. 자, 재생에너지를 살펴봤는데요. 또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중요한 또 내용물이 뭐가 있을까요? 네, 환경에 있어서 우리는 온실가스도 재생에너지원도 들이지만 또 필요한 게 생산 과정에서 필요한 게 어쩔 수 없이 물이라는 자원이 또 들어가죠. 대부분의 사업장에서 물이라는 게 이게 우리가 청바지 하나 만드는데 물이 또 엄청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네, 이 물이 항상 우리 주변에 있는 것만은 아니에요. 물이 사용되면 폐수가 돼서 이 물을 또 깨끗하게 만드는데 돈이 들어가고 그 과정에서 석탄, 온실가스가 배출되고요. 이 물이라는 게 그냥 널려 있는 물이 아니더라고요. 이 용수를 얼마나 전략했느냐도 단일 제품의 매년 용수 사용량을 줄인다. 이것도 우리가 인정을 해줘야 되는 중요한 자원이 되겠습니다. 산업 요인이 되겠죠. 그렇죠? 자, 용수 사용량이라는 이 진단 항목에 대해서 한번 내용을 들여다볼까요? 도시화, 산업화, 아마 지금 제3지역, 제3개발국가나 이런 데서 지금 도시화, 산업화 계속해서 지금 증가되고 있는데요. 여기에 더해서 이제 기후변화로 인해서 대기뿐만 아니라 물이라는 바다나 강이나 물 부족이라는 현상이 이게 또 아주 심각하게 지금 대두되고 있어요. 따라서 이 environmental, 환경의 차원에서 이 용수의 사용량을 관리할 필요가 이제 절실하게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에요. 유엔의 환경경제통합개정, SEEA라고 표현되는 이 개정에 따른 용수 사용량이라는 틀을 여기서 또 측정 기법을 만들어 놨습니다. 네, 여기서 정의한 바에 따르면 용수 사용량은 또 여러 가지 원천이 있나 봐요. 그래서 용수 사용량은 환경에서 유입된 취수량, 취득한 물, 환경에서 유입한 물, 그리고 조직 내에서 재사용한 양, 지난 분기에서 사용한 물을 우리가 뭔가 그 해당 공장 안에서 뭔가 또 이렇게 깨끗하게 해서 재사용할 수 있도록 만든다면 그것도 용수 사용량이 되겠죠. 그 다음에 다른 조직에서 전달받은 폐수량, 이런 부분. 자, 이런 것을 더해서 이제 총 용수 사용량이라고 합니다. 취수에 해당되는 경우, 우리 이 앞에서 말한 환경에서 유입한 취수량, 이 취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공업용수 외에 표충수, 지하수, 토양수, 강우에서 일반 비 내리는 데 포집한 물, 해양에서 받아들인 취득한 물,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취수에 널리 다 포함이 된다라고 넓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항목도 조직의 직전 1개년 원단위 개념의 용수 사용량이 산업 평균 미만인지, 지난 5개년간 그럼 원단위 용수 사용량이 추세가 감소 추세에 있는지 증가 추세에 있는지 측정하는 방법으로 역시 성과를 점검하게 됩니다. 그리고 직전 1개년의 원단위 용수 사용량이 산업 평균 미만이면서 지난 5년간 원단위 용수 사용량이 감소 추세에 있으면 박수! 네, 만점을 받게 되는 거죠. 원단위 용수 사용량을 관리하고 있지 않다, 전혀 않다. 이건 팩트니까요. 쉽게 이제 확인이 되겠네요. 이런 경우는 0점을 바로 때려버립니다. 적용한다는 얘기죠. 두 번째, 재사용 용수의 비율입니다. 진단 항목 두 번째, 재사용 용수의 두 번째 재사용 용수 비율이다. 언뜻 제목만 봐도 여러분 어떤 내용인지 아실 것 같아요. 자, 사업 특성에 따라서는 생산 공정에서 재사용 또는 재활용 불가능한 수준의 오수 또는 하수 폐수가 발생될 수가 있으나 해당 오수, 하수, 폐수를 재사용 또는 재활용할 수 있는 수처리 기술도 발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재사용 용수의 비율은
수자원 보호에 관한 조직의 의지와 그 투자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네. 이 항목은 수자원 부족 문제에 대비해 지속 가능한 용수순환 체계를 구축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것이고, 그 조직이 직접 소유 관리 통제하는 그 물리적인 경계, 즉 한 사업장 아니라면 그 사업장 안에서 증수도, 하폐수 처리수, 재이용 시설 등을 이제 설치해서 오수, 하수, 폐수를 효과적으로 순환 재사용하는지 점검하는 것이죠. 네. 물도 깨끗한 물 관점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자원인데 또 한정된 자원이란 말이죠. 이 부분을 한 사업장 안에서 계속 돌려가면서 사용할 수 있는 노력, 즉 어떤 기술이나 시설을 설치한다 그러면 그 사업장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부 차원에서 아니면 투자자 차원에서 고객 차원에서 우리가 인정을 해줘야 되는 중요한 격려의 측정 도구가 되겠습니다. 측정 방법, 점수 산정 방법 역시 동일합니다. 조직의 직전 1개년 재사용 용수 비율이 산업평균 초과인지, 그리고 지난 5년 동안의 추세가 재사용 용수의 비율 추세가 증가 추세에 있는지 측정해서 성과를 점검한다는 얘기죠. 직전 1개년의 재사용 용수 비율이 산업평균을 초과하고 지난 5개년간 재사용 용수 비율이 증가 추세에 있으면 얼마 줘야 되겠죠? 네, 만점을 줘야 됩니다. 그리고 용수를 재사용하고 있지 않은 경우, 눈에 딱 보이는 그 점검 결과 그런 시설이 없다, 그러면 0점을 바로 적용하면 되고요. 국내외 해외 모든 사업장이 폐수 무방류 시스템을 구축한 경우라면 100점을 적용하게 됩니다. 자, 용수를 마쳤고요. 그다음에 또 생산 공정상에 우리가 또 지켜봐야 될 환경 요소가 있죠. 네, 아마 거의 대부분의 사업장에서 제품을 생산하다 보면 나올 수 있는 부분이 다시 쓸 수 없는 폐기물이 나오게 됩니다. 이 폐기물을 방치하면 결국은 환경, 대기나 토양, 수질의 오염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폐기물에 대한 진단 항목으로 폐기물 배출량을 첫 번째 진단 항목으로 삼았습니다. 폐기물이란 뭘까요? 네. 폐기물 하면 학술상의 개념으로는 쓰레기, 연소재, 온이, 폐니, 폐유, 폐산, 폐알칼리 및 동물 사체 등으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 활동에 필요하지 않게 된 물질을 말합니다. 네, 그리고 우리 생활이나 우리 일상 사업 활동에 필요하지 않는 모든 물질을 폐기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조직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종류는 이름하여 사업장 배출 시설계 폐기물, 사업장 생활계 폐기물, 지정 폐기물, 건설 폐기물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대충 그 의미가 나타내는 단어의 의미에 나타나는 그 연상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항목은 조직이 소유 관리 통제하는 이 물리적 그 사업장 내에서 사업 및 영업 활동, 여기 영업 활동은 이제 연구개발, 생산, 제품 생산, 가공, 포장 등을 포함하는 거죠. 그리고 소비자가 사용한 이후에 폐기한 그 폐제품은 여기서는 일단은 제외됩니다. 네, 그 부분 역시 나중에는 다 포함하는 단위가 있지만 일단 폐기물 배출량에서는 제외한다는 거죠. 소비자에 넘어간 이후에 생긴 폐기물은 제외된다는 거죠. 어쨌든 이러한 사업장 내에서의 사업 영업 활동에 따라 발생하는 폐기물을 저감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죠. 그리고 역시 조직 간의 규모의 차이, 매출액, 생산량 이게 다른 경우도 우리가 감안해야 되겠고요. 또는 이 각 조직의 사업 변동, 구조조정, 인수합병 그런 시점에 따라서 우리가 따로따로 고려해서 상대적 비교 가능성이 높은 원단위의 개념을 기반으로 베이직 유닛이라는 기본 단위를 기반으로 해서 폐기물 배출량을 점검하게 됩니다. 조직의 직전 1년간의 원단위 폐기물 배출량이 산업평균 미만인지, 그 다음에 5년간 원단위 폐기물 배출량이 감소 추세에 있는지를 측정해서 그 성과를 점수로 평가하게 되겠죠. 직전 1개년 원단위 폐기물 배출량이 산업평균 미만이고 지난 5년간 원단위 폐기물 배출량이
감소 추세에 있으면 역시 만점을 획득하게 됩니다. 원단이 폐기물 배출량을 관리하지 않고 있는 경우 당연히 0점으로 평가되겠죠. 폐기물에서도 역시 폐기물 재활용 비율이 이제 대두되는데요. 이 진단 항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폐기물을 다시 재사용한다. 일단 긍정적인 항목이 되겠습니다. 폐기물을 그냥 폐기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재사용을 함으로써 원래 사용하는데 필요한 또 하나의 제품을 폐기물로서 다시 활용한다. 얼마나 친환경적인 개념입니까? 이 폐기물의 재사용이란 원부자재 또는 제공품의 원래 용도 및 사용 목적과 같은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폐기물로 말이죠. 폐기물 재활용이란 폐기된 원부자재 또는 제공품에서 유용한 자원을 회수해서 활용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재사용과 리유스와 재활용, 리사이클의 개념을 어떤 단어가 이렇게 비교가 되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재사용과 재활용의 기본적인 차이는 재활용이라는 것은 원부자재, 폐기된 원부자재나 제공품에서 유용한 자원을 회수하는, 중요한 자원은 버리지 말고요. 어떤 배터리 같은 거 뽑아 써야죠. 우리 전기차에서도 배터리 다 쓴 게 아마 30% 정도 잔탄이 남아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걸 버릴 게 아니라 그 배터리에서 그 용량을 끌어내서 다시 회수해서 가공 처리해서 써야 되죠. 이때 폐기된 제품에서 뭔가 뽑아내고 활용하는 과정에서 공정, 가공이 들어간다. 그렇게 되면 그거는 재활용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뭔가 돈과 가공의 노력이 들어가는 건 재활용이고요. 거의 그대로 원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다 쓴 폐기물을 다시 사용할 수 있다. 그러면 그거는 재사용이라는 개념으로 됩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바람직한 건 재활용보다는 재사용이라는 개념이겠죠. 그런데 그렇게 가공 처리 없이 그냥 폐기된 걸 다시 사용할 수 있는 거는 사실은 그렇게 범위가 넓지는 않을 겁니다. 아마 창의적인 관점에서 그냥 다른 용도로 사용한다? 그런 일부 경우가 있겠죠. 제가 보니까 재사용, 우리 차 안에 안전띠 같은 것도 다 쓰게 되면 어떤 명품 가방 업체는 안전벨트 같은 걸 다시 뽑아갖고 그걸 갖고 그대로 백에, 명품 백에 다시 사용한다 그래요. 그건 소재 그대로 그걸 사용하니까 가공 처리를 그렇게 많이 하지 않은 그대로 거의 사용한다. 재사용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거죠. 자, 폐기물 재활용의 기준은 또 이렇게 용어별로 좀 나눠집니다. 물질적 회수, 화학적 회수, 에너지 전환. 이렇게 폐기물 재활용의 기준이 나름 구분이 되어 있다는 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물질적 회수, 폐기물이나 부산물을 처리해서 유가금속, 철스크랩, 종이류, 목재 등의 특정 2차 물질을 회수하는, 해서 재활용하는 방식이다. 2차 물질을 뽑아서 이렇게 그 중에 안에 장착되어 있는 거 쓸만한 걸 이제 뽑는데, 역시 뭔가 그 과정에서 가공하는 비용이 드는 그 노력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재활용이라고 하는데요. 자, 물질적으로 어떤 폐기물 속에서 유용한 부분을 회수하는 부분, 선별적으로 뽑아내는 부분을 이제 물질적 회수라고 하고요. 화학적 회수는 뭘까요? 대충 감이 잡히시나요? 화학적으로 회수한다. 즉, 폐기물이나 부산물의 분자 구조를 변형시키는 것으로, 벌써 이 화학적인 과정이네요. 화학적인 장치, 노력을 기술적으로 이제 더 해서 예전에는 실질적으로 재활용할 수 없었던 것을 재활용할 수 있도록 변형을 시키는 겁니다. 폐기물의 어떤 화학적 조치를 통해서 재활용할 수가 있다는 거죠. 역시 뭔가 조치한다는 건 가공 처리를 하는 어떤 비용적인 그 노력을 수반하는 거기 때문에 재활용인데, 화학적 회수의 재활용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네요. 자, 에너지 전환의 재활용입니다. 폐기물을 재활용하는데 에너지 전환을 통해서 할 수가 있다. 즉, 폐기물이나 부산물로부터 고용연료, 메탄가스 또는 기타 에너지원을 회수해서 새로운 에너지원으로 전환하는 방식이다. 폐기물 속에 있는 그
또 CO2, 탄소 이외에 여러 가지 또 연료나 에너지원에 해당되는 가스, 메탄가스 이런 하나의 에너지원들을 다시 꺼내서 쓰는 거예요. 이 부분만, 에너지만 꺼내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에너지원으로 전환해서 나중에 생산 공정 과정에서 이 에너지를 재생된 에너지로 이제 활용하는 거니까 또 들어갈 에너지 대신에 기존의 에너지를 폐기물 속에 있는 에너지를 활용하는 거니까 에너지 전환이다. 이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정리가 좀 되시나요?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방법에는 폐기물을 그냥 버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재활용을 한다. 그러면 어떤 방식, 그 중에 물질적으로 아직 쓸만한 물질을 일부를 꺼집어내고 거나 아니면 폐기물 자체에 화학적인 변형을 시켜서 그걸 다시 재활용할 수 있게끔 유도하거나 아니면 폐기물 속에 있는 에너지 일부 남아있는 에너지를 회수해서 새로운 에너지원으로 전환하거나 이런 방식들이 있네요. 네. 오늘 화학과 나오신 분이나 이쪽에 공학도 여러분들은 쉽게 이해를 하실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이 항목은 이제 조직이 자원 순환 경제로의 어떤 전환에 동참하기 위해서 생산 단계에서부터 폐기물을 원천 감량하는 것을 넘어서 그렇죠. 어쨌든 생산할 때부터 아니면 그 생산에 기술을 담을 때부터 이 제품이 나중에 다 용도가 닿으면 폐기물이 어차피 될 텐데 그때 폐기물이 좀 줄어드는 처음부터 제품 개발할 때부터 그렇게 만들면 참 좋겠죠. 네, 이런 것을 초월해서 폐기물의 순환 이용을 높이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지금까지 항목을 말씀드렸고요. 조직이 가공, 생산, 보관, 유통하는 일련의 이런 어떤 제품이 전체적으로 일생의 주기에 걸쳐서 발생하는 폐기물이 생산 과정에서 다시 재투입되거나 재투입되지 않으면 또 기존에 또 새로운 에너지나 또 어떤 물질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거 쓰지 않고요. 이 폐기물을 다시 한번 생산 과정에 재투입되거나 좋은 얘기죠. 그리고 조직 내외부에서 2차 자원으로 재활용되고 있는지를 점검하게 되는 겁니다. 자, 역시 동일한 측정과 평가 방법이 소개되고 있죠. 조직의 직전 1개년의 폐기물 재활용 비율이 산업평균 초과인지, 그리고 두 번째, 지난 5개년간 폐기물 재활용 비율이 증가 추세에 있는지 측정해서 그 성과를 점검하게 됩니다. 그리고 직전 1개년 폐기물 재활용 비율이 산업평균 비교에서 초과이고 지난 5개월간 폐기물 재활용 비율이 증가 추세에 있으면 우리는 좋은 격려의 의미의 만점을 획득하게 해줍니다. 그리고 폐기물 재활용 비율을 관리하지 않고 있다. 0점을 적용하면서 아울러 국내외 해외 모든 사업장이 재활용 및 재사용 가능한 폐기물 전부를 재활용 및 재사용하고 있는 경우라면 여러분 얼마를 줘야 될까요? 네, 당연히 100점 만점을 이제 줘야 되겠죠. 그 다음 오염물질에 대해서 살펴볼까요? 네, 오염물질이라는 범주를 봅니다. 폐기물 좀 여러 가지를 좀 보고 있는데요. 공장에 생산하다 보면 오염물질도 또 나오게 됩니다. 폐기물과 또 오염물질은 다른 거죠. 네, 오염물질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 오염물질의 측정 항목, 진단 항목은 첫 번째, 대기 오염물질 배출량입니다. 여기 가장 메인 물질이 되겠네요. 메인 항목이 되겠네요. 자, 그럼 대기 오염 물질인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먼지는 이 환경부의 사업장 대기 오염물질 총량 관리 제도에서 규정한 이 관리 대상 오염물질입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관리가 되는 오염물질이라는 얘기죠. 이 사업장 대기 오염물질 총량 관리 제도는 이 사업장에 연도별로 배출 허용 총량을 할당하고 이를 준수하는 기업은 역시 잔여 할당량을 다른 원하는 기업에 판매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를 초과하는 사업장은 역시 다른 기업으로부터 이 기업으로부터 구매를 해서 하거나 아니면 일단 총량 초과에 대한 과징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재무적인 이익으로도 바로 연결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대기 오염 물질 대표적인 거로 질소산화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요? 질소와 산소의 화합물. 네, 당연한 얘기고요. 연소 과정에서 공기 중에 질소가 고온에서 산소와 산화해서 생성되는 오염 물질이 바로
질소 산화물입니다. 대기 오염과 관련되는 것은 일산화질소, 이산화질소의 혼합물로 주로 NOx라고 표현하는데요. 네, 바로 이 질소 산화물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황산화물이라고 있습니다. 예, 이 황산화물, 연료 중에 황분이 연소될 때 공기 중에 산소와 결합해서 산소와 산화되면서 생성되는 오염물질을 무엇이라고 한다? 황산화물이라고 한다. 네. 네. 황산화물 중에 이 대기에 가장 많이 존재하는 것은 황화수소이면서 이산화황, 삼산화황, 삼산화황을 포함해서 우리는 SOX, 즉 황산화물이라고 표현합니다. 네. 영어로 막 들어가니까 헷갈리네요. 약간. 먼지라고 표현되는, 이게 TSP라고 표현되는 Total Suspended Particulate. 네, 이거를 먼지라고 하는군요. 분진, 네, 우리말로 분진이라는 표현도 많이 쓰는데, 총 부유 떠 있는 분진이다. 이렇게 된 게 먼지다. 그렇죠. 우리말로 먼지라고 해석되는 게 맞네요. 자, PM10. 이걸 미세먼지라고 하고, 초미세먼지는 PM2.5로 구분되는데, 이 TSP라고 아까 나온 총부유 분진, 이것은 대기 중에 부유 상태에 있는 총 먼지 양이고,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PM10, PM2.5는 뭐냐? 이건 각각 PM10은 1000분의 1, 1000분의 10mm, 그리고 PM2.5는 1000분의 2.5mm보다 작은 먼지를 의미합니다. 자, 모든 부분은 역시 측정 관리하려면 단위로 이렇게 표시돼야 되는 중요한 내용들을 새삼 느낄 수가 있네요. 이 항목은 조직이 소유, 관리, 통제하는 그 물리적 경계, 즉 우리는 사업장이라고 하죠. 그 사업자 경계 내에서 발생하는 이 대기 오염 물질을 지속적으로 저감하는 등의 대기 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을 이행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대기환경보전법상에 64개 정도의 대기오염 물질 중 이 대다수를 구성하고 있는 질소 산화물, 황산화물, 미세먼지 배출 농도를 이제 기간별 또 산업 평균과 비교하는 앞서의 지금까지의 비교하는 방식으로 그대로 점검한다라는 거. 그래서 조직의 직전 1년 질소 산화물, 황산화물, 미세먼지의 평균 배출 농도가 산업 평균 미만인지, 지난 5개년간 평균 배출 농도가 감소 추세에 있는지 등을 측정해서 성과를 점검하게 됩니다. 자, 직전 1개년 대기 오염 물질 평균 배출 농도가 산업 평균 미만이고, 지난 5개년간 대기 오염 물질 평균 배출 농도가 감소 추세에 있으면 만점을 획득한다라는 앞서 측정 방식과 동일한 내용이고요. 대기 오염 물질 평균 배출 농도를 관리하지 않고 있다라면 당연히 0점을 적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국내 해외 모든 사업장에 대기 오염 물질 배출 농도가 0이라면 100점이 당연히 적용되겠죠. 두 번째, 수질 오염 물질의 배출량의 진단 항목입니다. 이 수질 오염 물질인 그 생화학적 산소 요구량, 여러분이 가끔 접하신 BOD라고 하죠. 그리고 화학적 산소 요구량 COD, 부유 물질량 등은 이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발표 13번째 상에 나와 있죠. 수질 오염 물질의 배출 허용 기준 항목으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세부적으로 보면 생물화학적 산소 요구량, BOD는 미생물이 물속에 있는 각종 오염 물질을 호기성 분해하기 위해 필요로 하는 이 산소량을 말하는 것으로서, 필요로 하는 산소량을 여러분이 익숙하게 들어보신 ppm 단위 또는 밀리그램 퍼 리터당 이제 밀리그램 단위로 표현하게 되는 거죠. 화학적 산소 요구량은 수중에 있는 각종 오염 물질을 화학적으로 산화시키기 위해 필요로 하는 산소량을 말해요. 그래서 화학적 산소 요구량의 수치가 클수록 유기물이 많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 다음 세 번째, 부유 물질량. 뭔가 떠 있는 물질량인데 물에 용해되지 않는 입경 2mm 이하의 아주 초미세 작은 물질을 말하는데요. 이 ppm, 즉 parts per million 이라는 이 개념으로 100만 분의 1을 나타내는 미세한 측정의 농도를 말합니다. 수질 오염의 경우 1리터의 물속에 오염 물질이 1mg이 존재할 경우
오염 농도를 우리는 1ppm이라고 합니다. 1ppm이 바로 이런 단위군요. 1리터의 부피의 물 속에 오염 물질이 1mg이 존재할 경우, 네, 오염 농도를 1ppm이라고 한다. 이 항목은 조직이 소유 관리 통제하는 물리적 경계 내에서 이 최종 발생하는 수질 오염 물질을 저감하는 등 이 수자원 보호를 위한 노력을 이행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거죠. 물환경보호법상, 보존법상 수질 오염 물질을 대표하는 생물화학적 산소 요구량, 화학적 산소 요구량, 부유 물질량의 배출 농도를 역시 기간별 산업 평균과 비교하는 방식으로 점검합니다. 조직의 직전 1개년간 최종 배출한 폐수 내의 생물화학적 산소 요구량, 화학적 산소 요구량, 부유 물질량의 평균 배출 농도가 산업 평균 미만인지, 그리고 지난 5년간 평균 배출 농도가 감소 추세에 있는지 측정해서 성과를 점검한다고 합니다. 직전 1개년 수질 오염 물질 평균 배출 농도가 산업 평균 미만이고 지난 5개년간 배출 농도가 감소 추세에 있다면 만점을 받게 되고요. 수질 오염 물질 평균 배출 농도를 관리하지 않고 있다면 0점이 적용되며 국내 및 해외 모든 사업장에 수질 오염 물질 배출 농도가 0인 경우에는 100점을 적용합니다. 자, 다음은 새로운 범주로서 환경법 규제 위반에 대해서 이전과 좀 성격이 다른 범주네요. 여기서는 과연 어떤 진단 항목이 있을까요? 첫 번째 진단 항목, 환경법 또는 환경 규제 위반 관련된 진단 항목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환경법 규제 위반 행위란 오염물질 불법 배출의 가중처벌, 환경보호지역 오염행위 등의 가중처벌, 과실범, 멸종위기 야생물의 포획 등의 가중처벌, 폐기물 불법 처리의 가중처벌, 누범의 가중, 네, 누범이라는 건 일정한 형을 다 끝냈는데 또 같은 재발했을 경우에 가중을 준다는 거죠. 형량을. 그리고 명령 불이행자에 대한 처벌의 규정에 해당되는 행위나 대기환경보호전법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 설치 혹은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나 폐기물관리법, 생활 폐기물을 불법 처리하는 행위 등을 말합니다. 그리고 각기 관련 법률에 따라 이제 처벌 대상이 되는데요. 이 항목은 조직이 사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환경관리 법 규제를 명확하게 인식하고 이런 법 규제 리스크 해결을 위한 투자 및 개선 활동이 효과적인지를 확인하기 위한 거죠. 그리고 환경 관련 법 규제 위반 사건 중 조직의 재무구조 및 평판관리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는 사법상의 형벌, 행정상 처분 등에 대해서 가중치를 달리 적용하는 방식으로 환경법 규제 위반을 점검하게 됩니다. 자, 역시 조직의 지난 5개년간 환경법 규제 위반 건수에 대해서 처벌 수위별 감점 기준을 달리 적용하며 이를 종합한 감점이 몇 점인지 확인하는 방법으로 측정하고 성과를 점검하게 됩니다. 감점 사항이 없다면 본 항목의 점수는 100점으로 산정하고 최저점 0점으로 제한합니다. 감점 수위는 유형별로 좀 구분이 되는데요. 유형 1을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5개년간 환경법 규제 위반 내역 중 판결이 확정된 건수에 대해서 처벌 수위가 사법상 형벌, 벌금, 과료인 경우 또는 국가나 지자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당한 경우에는 50점 감점. 네, 유형 2는 처벌 수위가 금전적 처분에 해당하는 과태료, 과징금, 이행 강제금 등인 경우에는 30점 감점. 유형 3, 세 번째 유형은 처벌 수위가 비금전적 처분에 해당되는 가볍게 이제 시행 명령, 시정 권고, 경고 정도인 경우에는 10점 감점하는 유형 3번에 해당되는 감점 수위가 이렇게 구분이 되는군요. 자, 그 다음에 또 새로운 범주로 환경 라벨링이라는 범주를 살펴보겠습니다. 환경 라벨링 첫 번째 진단 항목으로 친환경 인증 제품 및 서비스 비율. 네, 친환경의 인증을 받은 제품과 서비스. 아마 라벨링을 붙여서 표현을 하겠죠. 네, 이런 제품의 비율을 말합니다. 전체 제품 중에. 친환경 제품 및 서비스 인증이라 하면 제품 및 서비스 자체의 그 친환경성을 확인하는 건데요. 친환경, 얼마나 친환경적인지를 그 정도로 우리는 보통
친환경성이라 그러죠. 네, 그래서 제품 및 서비스가 이 환경에 미치는 개량적인 정보를 라벨링하는 것에 대해 공신력이 있는 제3자 기관으로부터 인증을 획득하거나 국내외 표준 규격을 준용해서 조직이 스스로 선언하는 것을 같이 포함하게 됩니다. 친환경 제품 및 서비스 인증 표준 및 이 관련 제도는 이 국가별, 지역별 또는 제품 서비스 유형별로 다양하게 지금 도입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많이 하시는 이제 ISO 부분이 여기서 많이 활용되고 있네요. 해외 주요 인증에는 ISO 14021, ISO 14024, 14025, 그 다음에 C 마킹 이런 부분들이 지금 뭐 추가적으로 설명하면 ISO 14021은 제품의 전 과정에 환경 성과를 계량적으로 산출하고 그 결과를 제품에 표시하는 겁니다. 그리고 ISO 14024는 제품의 친환경성을 생산자가 스스로 주장하기 위해서 외부 인증기관으로부터 받는 게 아니고 스스로 이제 주장하는 거죠. 부착하고 라벨링이나 문구를 이제 부착하는 것을 말합니다. ISO 14025 제품의 전 과정의 환경성을 계량적으로 산출하고 그 결과를 제품에 표시하는 것이죠. 좀 새롭게 들어간 C 마킹은 뭘까요? 이건 유럽연합 내에서 EU에서 안전, 건강 및 환경보호 요건을 충족하는 제품에 부착하는 마크를 말합니다. 보통 유럽인 기준에 따른다는 뜻의 Conformity European Marking이라고 이렇게 표현되는 이 CM 이 부분도 좀 새롭게 여러분이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국내 주요 인증으로는 환경 마크, 환경 성적 표시, 얼마나 환경성이 높은지 그 정도를 표시하는 환경성 적표시, 저탄소 제품, GR 인증, 녹색 기술 제품 확인. 아마 여러분 소비자로서 이 제품을 보시면 이런 부분들이 일부 이렇게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환경 마크가 대표적인데요. 동일한 용도의 다른 제품에 비해 이 제품은 환경성을 크게 개선한 경우다. 그리고 그 제품에 대해서 이제 환경 마크의 인증을 달아주는 제도입니다. 환경 성적 표시, 제품의 환경성에 대한 정보를 계량적으로 표시하는 환경 성적 표시의 인증이죠. 그 다음에 저탄소 제품, 제품의 탄소 발자국 값이 최대 허용 탄소 배출량 이하이거나 최소 탄소 감축률 이상인 제품. 그 다음에 GR, Good Recycled Product, Good, 아주 좋은 리사이클된 제품, 재활용 제품이라는 것을 라벨링으로 표현하는 마크입니다. GR, 우수 재활용 제품에 대해서 품질을 평가해서 인증하는 제도를 GR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녹색 기술 제품 확인, 저탄소 녹색 성장 기본법에 따라 인증된 이 녹색 기술을 적용해서 판매를 목적으로 상용화한 제품을 이제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 항목 제품의 조달, 생산, 사용, 이 제품의 라이프 사이클 전 과정에서 자원, 에너지 사용, 오염물질 배출, 인체 생태계 독성 등의 이 제품 전 과정의 환경 영향을 파악하면서 제품의 긍정적 환경 영향을 확대하고 부정적 환경 영향은 축소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진단 항목인 것이죠. ISO 등의 이 국제 인증 표준에 준하거나 환경부 등의 이 정부기관에서 시행하고 있는 친환경 인증 획득 제품이 전체 제품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점검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 기업에서 나오는 전체 제품 중에서 이런 외부에서 인정해주는 이런 친환경 기준 인증을 획득한 제품이 어느 정도 비율을 차지하는지, 그것을 이제 점검한다는 것이죠. 조직의 지난 1년 동안 판매한 전체 제품 및 서비스 중에 친환경 인증 제품 및 서비스 판매가 차지하는 비율을 이 산업 평균과 상대 비교하는 방식으로 역시 측정해서 성과를 점검합니다. 그래서 친환경 인증을 획득한 제품 및 서비스 또는 친환경 인증 원부자재 등이 포함된 제품군이 매출 비율이 이제 산업 평균 대비 20% 높은 수준인 경우 만점을 획득하고요. 그 비율이 산업 평균 대비 10% 높은 수준인 경우 고득점 정도로 이렇게 부여를 하게 됩니다. 자, 오늘 환경과 관련해서 기업이 제품을 생산하는 그 생산
과정에서 여러 가지 배출되는 뭐 온실가스라든가 원부자재라든가 뭐 사용되는 에너지원이나 나오는 다양한 바람직하지 않은 그런 산출물에 대해서 이제 주로 그 영역을 대상으로 진단 항목들을 쭉 살펴봤는데요. 진단 평가나 측정 점수는 아마 거의 대동소이하죠. 그러나 여러분이 오늘 느끼신 점은 생산 자체에서 나오는 우리가 원치 않는 폐용수부터 해서 다양한 그런 원치 않는 바람직하지 않은 물질의 종류가 참 다양하구나. 아마 그 점을 느끼셨을 겁니다. 이런 부분을 이제 앞으로 기업들은 세세한 물질별로 이렇게 전부 다 측정을 하게 되고 공시를 하게 된다는 점 생각하는 바가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강의 내용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